네, 반갑습니다. 다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추워가지고. 저는 사실 거의 오늘 날씨가 거의 북극 한파, 거의 북극보다 추운 날씨로 저는 느낄 정도로 되게 추웠는데 우리 이 자리까지 온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한테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과학에 대한 진심과 이명헌 박사님과 장대익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 이 먼 걸음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죠?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과학 공부하면 어때라는 주제로 이 별먼지라고 오늘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명헌 박사님. 네. 그리고 이제 잔가지 장대익 네. 교수님은 오늘 잔가지님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먼지 잔가지의 인생 학교 출간 기념회를 진행을 하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짧게 초반에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각각 한 5분 정도 이 별먼지 그리고 잔가지님의 기조 강연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후에 사실 제가 과학인생학교를 한 3독 정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 궁금했던 질문을 이 엑소가 묻는다라는 좀 큰 슬로건으로 한 1시간 정도 10개 정도 문항을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중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무조건 20-30분의 시간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추웠다가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뜻해서 램수면에 빠지면 안 되시고요. 집중해서 재밌게 분명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도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 별먼지 잔가지의 과학인생학교 2024 1기 프로그램 소개를 두 분께서 짤막하게 해주실 것 같고 끝나고 또 사인회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테이블에서 사인회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사실 두 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는데 이명헌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자주 뵀어요 개인적으로. 장대익 교수님은 제가 처음 뵙죠. 네. 근데 처음 뵙는데도 저는 내적 친밀감이 좀 큰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가 이때 이제 장대익 교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장대익 교수님이 이제 탑5 하나 들고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과학자의 꿈을 꾸게 해준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 같은 분은 이 다윈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 이거 종의 기원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초로 번역을 하신 분이 또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재밌게 감명 있게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장대익 교수님께서 이게 번역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거 가격이 되게 비싸요. 두껍고 그리고 되게 이쁘죠. 그래서 오늘 질문 잘하신 분들께는요 제가 과학인생학교도 제가 책을 일부러 2권 샀어요. 그래서 한 권, 그 다음에 종의 기원 이거 더 두꺼운 거 한 권을 각각 교수님께서 그 박사님 교수님께서 잔가지랑 별먼지님께서 좋은 질문이 딱 한 분 한 분 찍어주시면은 각자 이렇게 사인을 해주셔가지고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교수님 이 책 아시나요? 이 책이 뭐냐면 그 다윈의 그 항해기 아시죠? 네. 비그로 항해기. 비그로 항해기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별먼지 잔가지 과학인생학교가 제일 좋고요, 제일 재밌고요. 그 비그로 항해기라 그래서 이 다윈이 여행을 떠나면서 비그로 항해기를 하면서 겪었던 이런 일화들이 입문용어로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종의 기원 전에 저는 이 원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어린 시절에 살았던 거라서 이건 드릴 수 없고 두 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너무 제가 흥분해서 훌륭한 존경하는 두 분과 함께해서 흥분해서 그렇게 된 거고 첫 번째로 이제 기조 강연으로 어떻게 이 과학인생학교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지 이명헌 박사님께서 별먼지님께서 먼저 한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책에 나오게 된 배경은 장대익 교수님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거고 제가 오늘 좀 띄우도록 할게요. 그 과학
하는 게 있고 요즘에 이제 과학 문화 또는 뭐 교양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행하는 과학을 일반인들이 직접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 2000년 무렵에 별과 우주라는 그 잡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스트로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출간된 천문학 논문 한 2편을 골라서 만약에 주제가 우주 나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앞뒤 맥락과 역사적 이렇게 해설해서 쓰는 거를 중고등학생들 타겟으로 연재를 했는데 뭐 동료 교수들이 연락이 와서 잘 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뭐 별 탄생을 연구하는 분들은 관측우주론 이런 걸 논문 읽어볼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열독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과학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바로 접하기 힘들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과학이나 교양과학인데 그런 교양과학이 과학의 경이로 또는 과학적 지식, 지금 현재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참 동안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 과학 진짜 멋지다, 경이롭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과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런 토대가 약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엑소님도 계시지만 많이들 이제 그런 것이 교양으로서 그래도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몽주의적이지 않은 그게 참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쓰자 이렇게 되어서 장 교수님은 아무래도 전공이 인간 본성 쪽을 하시니까 조금 더 이론적인 것들 쓰고 저는 그럴 정도의 이제 이론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과학자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삶의 여러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을 했던가 하는 이제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게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실천과 그런 데서 좀 보편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좀 굉장히 나이브하지만 쏟아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랬군요. 일단 오늘 정말 추운 날씨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원래 강연자들한테 제일 힘든 경쟁자가 날씨인 거 아시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나오시고 너무 좋아도 놀러 가시기 때문에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추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여기는 정말 찐 분들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과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과학을 왜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면 과학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뭐 철학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인문 사회과학적인 그런 탐구들이 다 우리가 좀 궁금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은 일단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인간에 대한 과학, 뭐 뇌과학이 될 수 있고 진화심리학이 될 수 있고 영장력이 될 수 있고 뭐 심리학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들이 많은 설명들을 해줍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싫어할까? 왜 이런 걸 좋아할까? 또 왜 인간은 왜 이런 식으로 주로 행동할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그것은 원래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해서 뭐 노자장자에 따르면 인간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로 그렇게 담당해 왔지만 실제로 지난 한 500년 동안 철학, 신학에서 과학이 분기하면서 과학이 우리 인간에 대한 새로운 설명들을 하기 시작했고 지식들을 계속 업데이트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해당된 것만큼 물론 이제 우리 유현 박사님은 천문학자로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저는 또 인간에 대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업데이트된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하면 여전히 되게 그냥
마치 밴딩머신 버튼 누르면 호기심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지? 나의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내가 뭔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붙잡아야 될 가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접점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과학이 설명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understand라고 하죠. 이해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만들고 실존적인 터치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이명박 박사님이나 저나 그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과학이 주는 뭔가 우리 삶의 접점들인데 그 과학과 인생 간의 간극을 좀 메꿔주는 일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이제 공통의 지인이 계신데 그 지인이 되게 뭐랄까요, 돌직구를 잘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한테 이런 도전을 했어요. 과학 공부해서 인생이 정말 바뀌어요? 라고 질문을 한 3년 전에 아주 그냥 진지하게 저희들한테 던졌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아보고는 이거에 대해서 각자 좀 대답을 하면 좋겠다. 정직하게.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동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답변해 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엑소가 묻다라는 슬로건으로 제가 두 분께 별면지와 잔가지님 두 분께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질문은 제가 이명헌 박사님, 별면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금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제 주변에 수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료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 오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기 과학 커뮤니케이터 한 분 계시네요. 또 없나요? 여기 또 한 분 계시네요. 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네, 그래서 정말 많은데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고민 상담을 한 명에게 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사실 이명헌 박사님이셨거든요. 사실 박사님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명헌 박사님과 몇 번의 저우가 있었고 만나 뵐 때마다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화이털 이 마크가 화이털 웃음을 항상 이렇게 지어주시거든요. 온화하고 뭔가 이 해탈한 것 같은, 인생을 해탈한 것 같은 도사 같은 느낌도 드는데 칭찬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과학을 하면 MBTI로 치면은 제가 MBTI를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 T로 가는 성향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민해지고 좀 날카롭고 직접 이제 일선에 있는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이명헌 박사님은 좀 극 F 같은 공감을 잘해주시고 하이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이셨나요? 아니면 바뀌는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지금의 자기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많이 뒤를 돌이켜 봤어요. 왜냐하면 경험 같은 것도 하고 계기 같은 걸 찾아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초등학생 때 이때는 이게 연민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가 사춘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6개월 동안은 한마디도 안 하고 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반장을 했는데 반장 대답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약간 언어에 대한 그런 탐구를 하고 있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육체를 죽여야 영혼이 산다 이래가지고 한 며칠씩 굶고 자기 자신 학대하는 이런 것도 해봤고 하여간 그런 짓을 사춘기 때 했거든요. 근데 그 사춘기 때 제가 꽂혔던 게 처음에는 이제 어떤 토론을 할 때 막 하나하나 따져서 하는 걸 하다 나중에 생각 이런 실험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쇼펜하우어의 그 토론 대화법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때 아마 고대 출판사 그리고는 그걸 실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울렸어요.
그 끝까지 말꼬리 물고 늘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도 중학교 고1 때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대방이 울 때까지 그 집까지 쫓아가서 토론해서 끝까지. 그리고 어머니도 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공부해라 그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그 토론을 시작해서 이제 결국 어머니가 울 때까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도 사춘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연민이라고 하는 유한함이라는 화두가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너도 어차피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건데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연민이란 감정을 갖게 되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그러워지는데 너그러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동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연민을 느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와서 지금은 웬만해서는 그냥 흥분하지 끄떡이 없고 아무리 뭐 쓴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잘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들으시면은 좀 와닿는 게 우리 자녀분들한테 엄마가 속상해서 빵을 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엄마가 속상한데 왜 빵을 사? 라는 티에서 엄마 왜 속상해라고 F로도 바뀔 수 있다 라는 예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유영 박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장대익 교수님께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내적 친밀감이 큰 게 장대익 교수님께서 번역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번역을 잘하셨다, 누굴까 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됐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다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다인을 왜 좋아하는지, 좋아하게 된 계기가 또는 사건이 있었나요? 이걸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뉴튼, 그렇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장대익, 이병헌. 네. 그 뉴튼과 아인슈타인은 우유가 있죠. 근데 다윈은 뭐 상품이 없어가지고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근데 뉴튼, 아인슈타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자들 사실 10명까지 떠오르는 사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세상을 바꾼 분은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역사책에서 과학책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이렇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뉴튼 여러분 뭐 매직 이어 있잖아요. 모든 법칙을 다 발견하네, 어렸을 때. 20몇 살에 그 고향에 가서 뭐 이런, 그다음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그 무슨 발명국에서 일하다가 그냥 특수 상대성 이론 막 발명하고 그러잖아요.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윈은 되게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를 치면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집안은 좋았지만, 그래서 의대 공부를 시켰지만 의대에 적응 못해가지고 자퇴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찌질하게 막 놀고 있을 때 부모가 그냥 너 신학대학이나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그러다가 이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비그로를 타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 직업 없이 사실은 부자였기 때문에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게 비범해 보이진 않는다. 그런 천재과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위대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평생 하면서 집요하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글을 발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해동대학께서 누가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문자를 봐도 지금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 글자를 읽고 텍스트를 읽고 이게 감동적인 스토리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정보를 발견하고 감동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다윈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자연을 보면 그냥 신비할 뿐이었어. 어떻게 저렇게 뭐 이렇게 기가 막힌 게 있을까? 어떻게 이게 다양할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다윈이 우리에게 준 정말 위대한 그런 어떤 변곡점은
바로 문자를 준 거죠. 세상 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연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연에 대한 까막눈 같은 거였죠. 저는 그게 다윈이 정말 우리의 어떤 실존을 바꾼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자연이 신비를 넘어서서 이해되기 시작했잖아요. 설명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천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고 또 수학에 거의 뭐 숫자에 거의 젬병이었거든요. 수학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개기억 보면 숫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마저 약간 틀렸어요. 그래서 그냥 썰로 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읽다가 실제로 와 이게 정말 그렇지 어떻게 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다양한데 몇 세대만에 우리가 이렇게 인공교배를 통해서 만드는데 하물며 자연은 40억 년, 몇십억 년 동안 이걸 못 만들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추론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윈의 업적도 업적이지만 그 업적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큰 뭔가 울림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다윈을 존경합니다. 다윈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다윈은 과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다윈. 이럴 때 박수가 나오는데. 근데 답변을 들으면서 문득 궁금한 게 사실 그때 당시에 과학자 해서 뭔가 세상의 근본을 바꾼 과학자면은 저는 비슷한 결의 과학자 해서 갈릴레오가 생각이 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신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로 바꿔주는 그런 혁명적인 발견을 한 분 하면은 갈릴레오가 생각나고 재판장에서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그런 핍박은 없었나요? 뭐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로는 원숭이를 다윈 얼굴에 해서 뭐 이렇게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반향이 컸을 것 같은데. 네. 갈릴레오도 사실은 과학사를 보면은 그분이 뭔가 정말 혁명가여서 이거를 막 새로운 사상을 널리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는 비장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어쩌다 보니까 쓰라고 해서 썼더니 핍박받은 케이스거든요. 그 책을 이제 써도 된다, 이런 책을 써도 된다 해서 썼는데 평생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적어도 태양이 있고 우리 거기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지구 중심적인 사상을 어떻게 보면 내놓은 거죠. 근데 다윈은 그걸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지구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라인에 있다고 봐요. 근데 다윈은 되게 성격적으로 편집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요한 거죠. 끝까지 하면은 진짜 한 번 연구하면 8년, 10년을 합니다. 그 책을 막 1000페이지 써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 천재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되게 완벽주의자였고 또 한편으로 되게 소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론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함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내비쳤다가 사람들이 반발하는 걸 보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깨지는 걸 보고 비판받는 걸 보고 비난받는 걸 보고 움츠려듭니다. 근데 평생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대결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헉스비 같은 다윈의 볼독을 시키고 자기는 뒤에 물러났지만 그 함의를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그런 시대의 천재는 아니지만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이 쉬어서 쉬다고 한 건데 왜 쉬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라는 그렇죠. 그런 장금이 같은 친근함과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분이 하나의 그릿을 가지고 중gang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류 과학사에서 엄청난 발견을 한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그럼 장대일 교수님께서는 다윈을 말씀하셨는데 이명호 박사님께서는 좋아하는 과학자나 뭐 또는 과학자를 넘어서 인물이나 존경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있죠. 이렇게 그 생애 주기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저는 여전히 칼 세이건이 꽤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어떤 거냐면 칼 세이건은 우주 생물학이라는 분야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나 다윈이나 아인슈타인에 비교할 만한 어떤 근본적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있는 것들을 잘 꿰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 이분에게서 발견했던 이런 것들, 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돼서 나타난 되게 드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되게 매력적이고 요즘 뭐 제가 하는 활동도 그렇고 해서 그 칼 세이건이 아무래도 저한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칼 세이건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자다. 네. 지금 살아계시는 닐 그레이 타이슨 오해를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타이슨은 굉장히 저는 그 타이슨 예전에 그 텍사스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거기에 놀러 갔다가 같이 만난 아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칼 세이건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에 못 따라가요. 그리고 칼 세이건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르네상스적인 거는 못 따라가요. 하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그루브가 있잖아요. 리듬감이라든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신데 종합적으로는 아무래도 또 칼 세이건이 앞길을 갔는데 그걸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서기는 쉽지 않죠. 저는 칼 세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또 이제 창백한 푸른 점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정말 이 T랑 F의 적절한 조화를 이룬 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아닐까. 제가 계속 MBTI를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문화되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명호 박사님께서 한국에서도 그런 한국형 칼 세이건이 탄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너무 암울한 거 아닐까 그러면? 네, 암울하기보다는 네. 되게 미국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칼 세이건이 1960년에 박사학위 쓰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현장이 있었어요. 바이킹계의 아폴로의 핵심적인 인물 활동을 했거든요. 또 그때가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무기 감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선봉에도 쓸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도 있지만 시대가 그를 요구했고 거기에 마침 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나 뭐 지금 시점의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좌절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뚜렷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을 생각할 때는 그런 냉전 시대라든가 그런 우주 개발 시대라고 하는 환경 요건을 같이 생각해야지, 칼 세이건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다 그러면 뭐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겠지만 뭐 그런 정도의 뭐 교수, 그런 정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들으면서 씁쓸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에피제네틱스라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이 유전자가 아니라 후생 유전학이라 그러죠. 환경에 따라서도 이 유전자가 켜질 게 꺼지기도 하거든요. 칼 세이건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디 기업 회사에서 술 따라주고 있는 그런 사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한국의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 과학인생학교가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의 작은 학교를 졸업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1독이 아니라 한 3독, 4독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선물로 사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또 장대익 교수님께 질문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대익 교수님이 이게 번역한 걸 알고 너무 또 신이 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또 진화 심리학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름 굉장히 진화 심리학을 재밌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름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장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거 또 이제 저기 진지하게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신 진화적인 관점,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진화적인 관점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직접 뭐 논문을 읽으셨거나 아니면 잘 정리된 책을 읽으시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잘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팝 사이콜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진화심리학의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심리학입니다. 우리 뇌가 정보 처리 장치인데 정보 처리 장치가 뚝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뇌가 뚝 떨어진 건 아니고 뇌가 진화의 산물인데 뇌도 이 뇌가 왜 이런 작동을 하는가? 뇌가 하는 일을 우리가 마인드라고 본다면, 우리 마음이라고 본다면, 마인드가 우리 마음이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가?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뱀을 보면 화들짝 놀래고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는가? 그거를 잘 관찰하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의 산물이라고 우리 자신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받아들인 순간 우리의 모든 사이콜로지는, 우리의 심리학은 다 진화 심리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화 심리학이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큰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해서 출발합니다. 자, 근데 어떤 게 과학이 되려면 그 정도를 해서는 안 되고 뭔가를 예측해야 되죠. 어떤 가설을 만들어줘야 되고 예측해야 되고. 자, 그러려면 그거를 하는가, 진화심리학이?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확인될 수 있고, 그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학에 있는 심리학과에, 지금 거의 메이저 대학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외국의 좋은 그런 대학들에 보면 다 심리학과에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학술지가 있고요. 당연히 연구 논문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심리학 교과서에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인간의 사회적 행동, 인간의 짝짓기 행동, 뭐 이런 부분에서 진화심리학적 연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증명되느냐 안 증명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수학에 해당되는 걸 거고요. 과학은 경험적인 가설을 만들고 그걸 검증하는 그런 활동인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진리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경험적인 증거들에 비해서 봤을 때 우리가 제시한 이 가설이 얼마나 가장 그럴듯한가라고 하는 걸 던지는 게 이제 과학적 활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뭐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과학적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심리학이 그럼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다 설명하느냐?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과학의 영역에 들어왔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모든 과학이 그렇듯이 완벽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향해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KTX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가장 매력적인 진리로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과학이라는 도구 자체가 완벽하게 진리에 도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진화심리학도 같은 결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느꼈던 게,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이제 고양이 운동을 하고 와서 오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이를 먹고 그냥 오이 하나를 씻었는데 고양이가 순간 뒤로 보더니 점프하면서 막 놀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다 그래요. 오이 하나 냅두면요 고양이가요 뒤에 보면은 순간 완전 소스라치 놀라면서 그 점프를 해요 그냥 천장까지. 그리고 지니아 심리학적으로 보았더니 뱀이랑 유사한 물질을 그 물체를 보면은 이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이제 방어를 한다고 해서 이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좀 그 논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맞나요? 네, 우리는 다 포유류들은 다 미끈덩한 길 문체를 보면 먼저 놀래죠. 그래서 이 편도체까지 빨리 신호가 가서 놀란 반응을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 표질까지 가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해요. 그 일종의 듀얼 트랙이 있는 거죠. 그 듀얼 트랙이 있는 게 되게 그러니까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는 거죠. 그 일종의 이중적인 그 경로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진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너무 정확하게 봐서 진짜 뱀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존에 불리하니까 이 두 가지 듀얼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난 발견 중에 하나인데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왜 질투심을 느끼는가, 왜 이럴 때 분노를 느끼는가, 왜 이럴 때 우울해지는가. 우울감도 사실은 굉장히 진화적인 가치가 있어요. 너무 날뛰지 말아야 될 때 날뛰면 안 되거든요. 막 지금 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막 서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날뛰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뭔가 움직임의 어떤 동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울감 자체는 굉장히 진화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슬픔, 질투심, 이거 다 진화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점을 여기다 놓고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찌릿찌릿 하시는데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벌써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앞점이 찢었을 때 아프다고 길길이 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아픔, 시련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 고통을 주는 원인으로 또 회피하게 만드는 동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지금 방어 기작을 작동 중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달리 보이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인생을 새롭게 이해하는 어떤 프리즘 같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한 줄 요약하면은 이 진화 심리학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다 이 진화 심리학으로 비롯된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문득 제가 생각났던 게 이 진화 심리학으로 봤을 때 그 연인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쌈 싸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질투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깻잎 논쟁. 깻잎 논쟁. 그게 질투를 유발하면은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fMRI로 질투를 유발했을 때 상대방의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인가 여기가 활성화된대요. 근데 이 활성화되는 부위가 딱 본인이 고통을 느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질투는 고통이다. 연인한테 질투를 주는 거는 고통을 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쌈 싸주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종교를 믿는 인구의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종교가 위안을 주던 시대의 쇠락이라는 파트가 이 인생학교란 책의 한 파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 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명환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처음부터 종교가 있으셨나 아니면 없으셨나?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종교가 없었고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는데 그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를 굉장히 강력한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아마 성경 3번 읽었고 찬송가 다 알고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들은 술 먹고 놀 때도 찬송가 부를 때도 있어요. 아는 노래가 그런 거 신자 되기 원하는 막 이런 거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대학교도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을 듣고 기독교 개론 듣고 그래서 그 인지적인 종교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신앙적인 것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어릴 때 할머니가 카톨릭이셨다가 그 불교로 그 정상을 하셨어요.
대전환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기억에는 카톨릭은 없고 저를 이제 끌고 가니까. 근데 좀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맨날 절하잖아요. 돈도 갖다 놓고. 그래서 저는 그때 부처님 뒤에 가서 두드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종교가 좀 시시했어요. 그때부터. 종교적으로 그 사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세계관이 되게 시시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실존적인 고민도 사실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지적으로 종교를 알고 있고 종교의 기원이라든가 믿음의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진화심리학의 교과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지식이 있고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천박하게 짝이 없어요. 아는 게 별로 무지한 거죠. 무지하지만 교과서적인 걸 받아들여서 떠들고 있으니까 뭐 말하자면 유화로 치면 어떤 위대한 작품이 있으면 덧칠을 해서 이 부피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칠 하나 하거나 그냥 디지털 프린팅하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따 이제 종교 얘기 하시겠지만 장대익 교수님은 그 처절한 모든 거를 겪고 나서 오신 분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지금 만났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그 태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경로의 스펙트럼의 경로에 여러분들 계실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 과학 인생 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보시는 것도 이 책의 이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명훈 박사님께서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종교보다는 좀 과학적 태도나 이런 쪽에 더 성향이 맞는 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장대익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무신론자로 전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거듭난 무신론자로서 제가 거듭난 무신론자가 된 다음에 종교전쟁이라는 책을 우리 사이언스 복수에서 2009년에 냈었죠. 물론 그 전에 무신론자가 됐지만 그걸 제가 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 한 분하고 종교철학자 한 분하고 저랑 이제 같이 편지로 그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보통 그런 대화를 싸우고 하잖아요. 저희는 친한 어떤 선후배에 바뀌었기 때문에 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름답게 썼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가장 저는 제가 되게 아끼는 책인데요. 그 책 이후에도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주 뭐랄까요 기독교인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새벽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돌아온 탕자.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기독교이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아니셨는데 저 아들을 계속 교회에 보낼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에. 그래서 저는 그냥 모태신앙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럴 때 막 뭐 회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전 이제 어쨌든 그래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이걸 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정말 기도를 하면 인과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까? 지적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믿으면 천국 간다라든가 이런 건 저는 관심이 없었고요. 하나의 세계관으로서의 기독교, 유신 세계관, 유신론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는가? 이 세상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지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또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죠. 사회적 복음. 그러니까 낮은 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공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약간 기독교 운동권이었어요. 대학교 때. 그러다가 대학원에 와서 이제 철학을 과학서를 공부하고 또 종교학 공부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랬을 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종교 다원주의로부터 기독교를 변화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너는 기독교에 개신교에 한번 입문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슬람에서 태어났어 봐. 그럼 이슬람교인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이슬람에서 말하시는 거 너희 신의 차이가 뭐야? 뭐가 더 우월하다고, 뭐가 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해 보면 결국 답변하다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교 다원주의자가 됐다가 어느 순간 불가주론자가 됐다가 모르겠어.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무신론자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진화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구나. 진화는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 신은 우리의 뇌의 작용이잖아요. 뇌가 작용하니까 신이라는 관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뇌는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버텀업이에요. 원래 신이 존재하고 신이 모든 걸 만든 이 탑다운이 될 수가 없고 진화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면 버텀업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타협이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저도 타협하려고 굉장히 애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유신적 진화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한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세계관은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제 친구들 종교를 버릴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친구를 잃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잃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과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내가 매주 어딜 가서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 믿음을 너희들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너희들과 친구가 될 수 없어 혹은 가기가 힘들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서로에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 과정을 또 거쳤어요. 내가 저들 인간적으로 참 좋지만 내가 15년 동안 친구였지만 내가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없구나. 근데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이면 나는 짬뽕이야가 아니라 삶에 대한 본질,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 세계관적인 어떤 큰 차이를 무마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제가 무신론자가 되면서 가장 크게 겪었던 심리적인 어떤 외로움 혹은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주 자유롭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렇게 전향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종교를 버린다는 거와 별개로 주변에 항상 만나고 지내던 이 관계로서의 단절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계로서의 단절이 교수님께서 뭔가 미안한 마음이라던가 바뀌었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멀어진 건지 아니면 그 또래 분들이 이제는 우리랑 결이 달라서 밀어낸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이런 부분도 저는 궁금했거든요. 둘 다죠. 둘 다고 어느 시기에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노름물이 달라지는 거죠. 같이 공유하는 믿음들이 달라지게 됐을 때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병 박사님도 한 20년 전에 만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얘들 외에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좋은 인간들이 되게 많다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무신론 학교에 오면 얼마든지 같이 얘기해 올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누구나 인간의 사회성을 연구해 보면 어딘가에 소속감이라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거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과 뭔가 커넥션이 떨어졌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꼭 기독교일 필요 없고 꼭 종교 커뮤니티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나 기존의 종교들은 그걸 되게 잘해와요. 여러분 교회 오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 오빠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믿지 않아도 거기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뭐 때문이냐면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계 그리고 소속감 이런 거거든요. 그건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거를 다른 데서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과학 커뮤니티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 과학인생학교의 파트 중에서 과학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저도 고백을 하자면 좀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안경을 끼고 엄친한 느낌이 들지만 저도 흑수저 집안이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또 자아 실현과 관련해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고 그때 또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또 저를 떠나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 사랑, 꿈 아닙니까? 건강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쥐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줍는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이 있어서. 근데 제가 잡았던 지푸라기가 뭐 우주의 기운을 받기 위한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걸 검색한 건 아니고 저도 나름 13년 정도 이제 사람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생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과학이나 도구를 이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울증은 뭘까 논문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결국 이 세로토닌 수용체나 도파민 수용체 이런 거에 결핍 부족 그리고 밸런스의 깨짐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환원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나름 제가 그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자국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울이라는 이 병을 극복하고 나름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과학이 위로를 줄 수 있구나. 제가 경험했던 거와 결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과학을 통해 위로를 받은 사례가 그래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동안이시지만 네, 많을 텐데 가장 청중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각자가 살면서 과학을 통해 위로를 받은 사례가 한 가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명호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장대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위로 그럴 때 떠올리는 게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위로하고 인간다운 위로라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감싸주고 다정한 얘기를 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평균적으로 떠올리는 고전적인 위로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갈까요?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고 얼마나 그게 또 그 위로라는 단어를 끄집어 오면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그게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일단 위로하고 너 괜찮아 뭐 잘못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인지적으로 따져가지고 너는 이런 집이 좀 이렇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도 맨날 그런 소리 듣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아먹지 떡볶이 사줬으면 됐는데 그냥 말없이 들어가서 밥을 먹이면 되는 건데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겠지만 인간다운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인간답다는 게 지금까지는 감정에 휩쓸리고 그 감정을 공유하고 그 순간에 논리적인 걸 다 떠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답다 그러고 그런 것이 위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인간답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영장류와 구분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인지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해결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위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학적 위로라고 하는 게 조금 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답다고 얘기할 때는 빗보증을 서가지고 막 그런 친구가 있으면 친구들이 다 와 그래도 넌 인간답다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간답지 않고 그냥 영장류 다 온 거예요. 인간답다는 건 인지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위로를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인지적인. 그래서 제가 그 했던 것 중에 제가 되게 뿌듯하고 기특한 게 있어요. 저 자신에게 너무 기특한 건데 대학생 때 친구들이 실연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붙잡고 가서 뭐 술 퍼먹고 그날 하고 위로를 하고 그 다음날은 기억도 안 나고 누가 돈 내냐 가지고 또 막 서로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게 타이레놀을 2알 먹었어요. 일단 친구가 뭐라 그러면 먹이고 얘를 재워요. 그 다음에 깼을 때 약간 수그러진 상태에서 걔는 왜 나쁜 년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다른 여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렇게 토론이 흘러가게끔 유도가 됐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약간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물론 저도 그 저희 가이사 책방에서도 이제 제가 뭘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매니저분들이 뭐라 그러면 일단 데려가서 배를 채웁니다. 들을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긴 하지만 뭐랄까 약간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 순간에 그 뻔히 우리가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순간에 조금 소원을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때 네가 그런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가끔씩 듣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렵고 지금 전환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서로 간의 자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것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전환점에서의 과학적 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주변에서 그 실현 당한 친구가 있으면 일단 타이레놀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 요즘에 논문으로도 이렇게 입증시키고 일단 다운시키고 릴렉스 시키고 그리고 일단 배 채우시고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근에 또 우리 금쪽이 하면서 오은영 박사님께서 선공감 후 해결을 해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성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배 채우고 또는 타이레놀을 먹여서 일단 감정적으로 수그리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뇌과학을 좋아하는데 우리 뇌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쉽게 그냥 세 부위로 나뉘면 우리 복숭아를 생각하면요 CV랑 과육부위랑 껍질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과육부위가 변연기라 그래서 이 본성, 본능, 이제 감정의 영역이고 그 껍데기 부위가 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핵심적인 부위가 본성,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본성, 본능, 공감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고차원적으로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명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껍데기 부위, 이성을 관장하는 부위도 건드려줘서 결과적으로 뭐 한 달, 1년, 5년 지났을 때 그 위로라는 해결책 자체가 단순히 공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베네피직으로서의 공감, 고차원적인 공감도 해결해주면은 진짜 이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대익 교수님께서는 본인이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 과학을 통한 위로 또는 위로받은 사례가 있다면 하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과학자들 이렇게 딱 떠올리면 약간 너드 같은 느낌이 들죠, 너드 같은. 그렇죠? 근데 요즘 또 나오는 키워드가 보면 다정한 과학자. 우리 김상학 교수가 독점하고 계신. 우리들에서는 김상학 교수가 굉장히 제일 안 다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정하게, 친절하게 과학을 설명해줘서 아마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너드와 다정한 과학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정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아주 사실 일치하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아는 게 많잖아요. 설명하고 싶은 게 많고. 근데 그거는 약간 하수예요. 아까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은 같이 어깨 두드리고 일단 떡볶이부터 먹이고 그런 다음에 타이레놀부터 먹이고 이게 조금 더 과학적인데요? 먹이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풀어졌을 때 이 현상을 이해할 만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그때 잘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정말 과학자가 정말 매력적인 인간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냥 설명만 하려는 사람들 또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정말 뭐랄까요 좀 수준이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인간을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은 기계인데 훨씬 더 복잡한 기계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놀랍게도 위로가 됩니다. 기계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어요. 고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신비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그런 장치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 속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보면 대체로 어떨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알아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챌린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어떤 컨트롤을 우리가 할 수,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해하고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행복하지 아니죠. 근데 행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이,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같은 결의 생각인 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고도로 복잡한 생화학적인 기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울증을 앓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나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세포도 저게 뭐 물질적인 원자거든요. 이 뇌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도 결국 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적인 거는 결국 내가 정말 노력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걸 먹고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햇빛 자주 쬐고 또 요거트 많이 퍼먹고 정말 진짜 동기부여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세바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렸거든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자, 아무튼 과학자로서 들려줄 수 있는 위로가 정말 저는 이 성공감이 선행된다면 타이밍을 먼저 먹인다면 마라로제 떡볶이를 먼저 먹인다면 그 후에 과학자가 해결해주는 이 논리적인 위로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질문이 마무리 단계 쪽으로 접어드는데요. 이 과학인생학교에서도 있던 파트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은 노력을 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필연적인 이 두려움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종교 의지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그런 의지를 하기도 하는데 무신론자로 전향하신 장대익 교수님께서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종교를 가졌을 때랑 그리고 무신론자로 바뀌었을 때 인식이 바뀌었는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보통 내세 종교들이 다 죽음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죽음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죽음 이후에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즉 유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 현실의 문제는 현실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현실에 좀 더 충실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 자체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교세를 어떤 종교든 간에 교세를 퍼뜨리는데 어떤 일종의 공포감 내지는 그런 뭐랄까요, 그 절대자에게 칭찬받거나 아니면 처벌받는 것에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약간 의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기독교를 믿었어도 그 내세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근데 죽음이 뭔가를 진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섹스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은 그러니까 유전자 세트를 그대로 물려주는, 예를 들어 대장균 같은 아메바 같은 거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세대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죽음이라는 게 없고 영속적인 어떤 유전자의 영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이 생물의 세계에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뭐랄까요, 기생자, 그러니까 주인은 기생자들 간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의 한 번에 감염됐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섞는 거였어요. 칵테일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대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섞어야 되는 과정이 나오고 섞게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반반씩 물려주거나 어떤 형식으로 융합이 돼서 다음 세대에는 정확하게 자기 유전자들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매듭이 져지는 거죠. 그래서 섹스 앤 데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성과 우리는 죽음을 맞바꾼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디비주얼, 우리의 개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그걸 운반하는, 우리 유전체를 운반하는 운반자에 불과한 거죠. 그 운반자가 어느 순간 보통은 뭐 예전 같으면은 40세, 50세면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종의 탈 것이 다른 곳으로 유전자 세트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자손에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더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번식이 끝났어도 더 오랫동안 살게 되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의료적인 어떤 향상 때문에.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다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요. 근데 죽음 자체는 진화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소임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생명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 외에도 자기 이름을 남기거나 자기의 어떤 작품을 남기거나 자기의 그걸 이제 밈이라고 하셨다면 밈을 남기는 거죠. 유전자뿐만 아니라 밈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죽을 때 고통을 느낄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고통, 물리적 고통, 그다음에 단절해서 오는 사회적 고통. 그러니까 나랑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고통. 그 고통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건데 그걸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임을 다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조금 진화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제가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장대익 교수님께서는 이제 종교를 가지셨다가 무신론자가 된 케이스고 이병헌 박사님, 별만지님께서는 실제로 책을 읽어보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결국 이 응급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이 수술이 끝날 때 본인이 살아서 나갈지 죽을지도 판단이 안 서던 절차절명의 이 의식이 회미하던 순간에서조차도 뭔가 신에게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이 자신의 삶을 반추해서 뭐 19살 때 네팔에 갔던 뭐 여행의 기억이라던가 26살 때 네덜란드 갔던 그런 경험, 인생의 강렬했던 기억을 떠돌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작별인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라는 박정만 시인님의 시 한 편을 떠올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구나. 저 같으면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재산 다 기부할게요.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의식이 희미해질 때 수시로 들어갈 때. 근데 이렇게 나는 사라진다 저 광활한 우주 속으로라는 말을 하셨던 것 자체가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또는 그걸 겪고 난 후에 박사님께서 또 글을 보니까 하던 일을 모두 관두시고 이제 완전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전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심경이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도 바뀌셨는지. 그러니까 그 죽음이 화두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종교가 없고 신앙이 없었는데 어릴 때 화두가 죽음이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잘 몰랐으니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 때 이제 그 사춘기 때 무렵에 이제 화두도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책에도 적어놨는데 장래 희망에다가 제가 도사라고 쓴 적도 있어요. 그때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주 남산에서 신라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냥 한 몇백 년에 한 번씩 나타난대요. 살아서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저거다. 도사가 되면 오래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종교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 유한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한함과 이런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를 연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체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이 없이 그냥 끝난 거예요. 두려움과는 상관없죠. 두려운 거 두려운 거고 안타까운 건 안타깝지만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럼 그걸 체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의 키워드는 유한함이 되었고요. 유한함이 되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도 보고 있다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래 너도 곧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이런 연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 걸 받아들이기에 내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쭉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한 30분 만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랬는데 갈 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고 가서 이제 막 여기다가 한 8개쯤 바늘을 꽂아가지고 별의별 거 투입을 하고 나니까 막 토하고 이제 맥박도 올라가서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그 정신이 좀 드니까 이제 막 아파요. 그 전에 아픈 것도 몰랐는데 정신이 좀 들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수술실로 가는데 이게 누워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복도에 있는 위에 있는 그걸 이렇게 쳐다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그게 타닥타닥 가는 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처럼 가는데 되게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속도감이 있고 이게 덜렁덜렁하니까 굉장히 4D 영화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살아났지만 아직도 맥박이나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냥 아련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시술하는 의사하고 옆에 한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이거 꽂아가지고 하더니 뭐 이거 위험하겠는데 뭐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데 한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순간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정신이 온전할 때 그런데 약간 환각까지는 아닌데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점심 때 프레시아 복스 가서 그 미팅해야 되는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마지막인데 그때 이제 그 박정만이라는 시인을 내가 좋아하는데 종시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쓴 거예요. 종시 이게 나는 돌아간다 저 광활한 우주소 그거를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면서 멋진데? 막 이런 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흘렀어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 것 같은데 이러고는 이제 그렇게 좀 시시하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고 물어보는데 어쨌든 학교랑 그 연구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당분간은 활동을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전에도 간간히 뭐 방송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노동형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서 사실은 극적인 변화가 없는데 지금도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가 진짜 들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뭐 진짜 그 맹세를 하고 한 분만 살려주시면 저는 정말 그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뭐 당장 뭐 내일이나 몇 년 후에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진화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외부적이든 내적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그런 식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다지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이렇게 구현되었었다는 거는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How We Die라는 책이 번역된 게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그 이제 의사가 쓴 건데 이렇게 죽어가는 암 환자, 심장병 환자들의 그런 난로를 써놓은 건데 그 책 서평을 쓰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때 쭉 그 해에 써놨던 기억이 나요. 네, 일단은 죽음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이 묻고 싶긴 한데 여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좀 더 나눠보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더더욱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과학적 지식,
장대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과학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거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껴요. 이게 하수구나. 그것보다는 정말 과학적 태도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생성형 AI라고 하죠. 챗GPT나 바드, 뭐 제미나이 이런 데서 물어보면 더 잘 대답해줘요. 더 간결하고 더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그런 세상에서 결국 지식보다는 태도가 중요하고 또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두 분께서 별먼지, 잔가지 두 분께서도 이 과학적 태도로서 보여주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은 정말 자기 이름을 빨간 글씨로 써도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그건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좀 이렇게 그 삐딱한 구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왜 빨간 글씨를 이름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이럴 때겠죠? 제 이름 100번 빨간 글씨 써보고 중간중간 그 다음에 이제 제 동생들 이름 그냥 부모 왜냐면 어쨌든 엄한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0번씩 이렇게 쓰고 안 죽는 거 보고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모서리에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목 나간다고 문지방네. 그 기어이 모서리에 앉아서 100번 앉아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100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지방도 일부러 밟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낼 때 문 이렇게 현관문 조금 열어놔야 귀신 들어오는데 아니 귀신이 그냥 들어올 거지 하고 일부러 제가 문 닫아버리고 질량이 없으니까. 뭐 왜 그런 식으로 하여간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장대익 교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아들도 힘들겠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런 뭐 미신일 수도 있고 이런 뭔가 전통적인 그런 문장 이런 얘기들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을 알레고리로 읽을 은유로 읽을 것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읽을 것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저는 이거는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조심해라. 뭐가 문지방에 앉아 있으면 다칠 확률이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지방에 앉지 말라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짓궂게 얄궂게 이렇게 실험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재밌는 이런 것까지 저는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본인 이름을 쓰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재밌는 얘기고 그냥 그래서 내가 빨간 글씨 써서 한번 해보고 한번 진짜 그런지 볼래 이것도 되게 재미난 얘기고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아무것도 아닌 징크스 같은 것들이 우리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과학인생학교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뭐 천벌받을 뭐 이런 거. 근데 누가 천벌을 줘요? 그러니까 뭐 신이 노하신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신이 노하신다 그렇게 쓰지 말고 큰일 났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지방 밟으면 뭐 한다 이러지 말고 거기는 톡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말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속담 같은 것도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도 잘 모르고 외양간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제대로 이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바꿔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요즘엔 많이 하고 있어요. 참, 네. 아니 마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이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서 책으로 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할머니한테 천둥 벌거숭이 같은 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가 과학적 태도로 고쳐주면 좋지 않을까. 같은 결로 사실 제가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도 정재승 교수님께서 해외 어디 호텔 체크인 하는데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 종업원 컨시어지 종업원이 빨간 펜을 줬더래요. 그래서 이거 빨간 글씨로 쓰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정재승이라는 빨간 글씨 쓰면서 그때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과학적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찐막으로 네.
사실 마지막 질문과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사실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이 과학적 지식보다 과학적 태도가 중요하고 이런 과학적 태도와 또 더불어서 이런 태도가 결국 개개인의 행복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과학적 태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와 더불어서 두 분께서는 진짜 본질적인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고 굵게 5줄 요약으로 네. 장백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이명훈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관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출퇴근하시면서 혹은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등등 이동하시면서 한번 그동안 안 봤던 것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사람도 되게 재밌는 그 현상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왜 악뮤가 그런 노래도 썼잖아요. 움직이는 거에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지? 간판이 왜 저렇게 있었구나. 글씨는 왜 똑같지? 뭐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시면 그동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그럴까 why question을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 why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늘 그냥 재미없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낯설게 보고 다르게 볼 거를 생각하고 관찰을 매일매일 해보시면 매일매일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왜 맨날 이러고 있을까? 그중에 뭐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등등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과학과 행복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행복은 크게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쾌락이 행복이다, 아니면 의미다, 재미와 의미잖아요. 저는 이 책에도 썼지만 재미와 의미 외에도 이 풍부함, 심리적 풍부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심리적 풍부함도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걸 추구해보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늘상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면 더 재밌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더 의미 있는 삶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psychological richness라고 하는데 그 심리적인 그런 풍부함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큰 변화들을 막 시도도 해보고 후회도 해보고 하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그게 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해봤더니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풍부한 심리적인 풍부함을 즐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어딘가에는 해당이 될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어딘가에는 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내가 어떤 의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행복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딱 정의하라 그러면 뭐 굉장히 파고들고 논쟁할 게 많겠지만 이런 것들이 행복감이구나,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걸 대충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과학적인 원인도 대충 알고 있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도파민이 어떻게 되고 수치가 이런 거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굉장히 학문적으로 행위상학적으로 파고드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있는 걸 가지고 잘 이렇게 엮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습관화시키는 거죠. 행복의 습관화. 그럼 매번 아까 이렇게 해서 조금 느끼는 그런 것들이 느낄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 그럼 그것이 되기 위한 아주 작은 그런 어떤 행복의 근육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뭐 필라테스, 요가, 뭐 PT 이런 거 우리가 막 돈 내고 고통스럽고 잘 못할 때는 강사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행복감을 갖는 그 잔근육을 기르는 그런데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잔근육이 생기면 그것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이렇게 느끼는 행복감들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과학적인 태도가 실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자. 뭐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두 분께서 훌륭한 답변을 또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2024년도 벌써 1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뇌과학자들 하는 말이 이 우리가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시간을 본다고 해요. 어릴 때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이미지다 보니까 시간이 천천히 프레임이 많아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 같은 대중교통 타고 같은 일하고 항상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프레임이 끊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에서도 장대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전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도 많이 보고 이런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명호 박사님께서 그런 노력이 습관화된다면 이런 장근육이 생겨서 이런 행복감을 조금 더 쉬운 노력으로도 자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태도가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이 엑소가 묻는다. 제가 좀 재밌게 훌륭한 질문을 많이 훌륭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거의 자화자찬이 되버렸는데 네. 저도 하면서 좀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한 것 같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익했죠? 네. 그래서 오늘 훌륭한 답변 해주시고 또 훌륭한 자리 해주신 우리 서로에게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하면서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